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은? 예, 이미 떠 있는 인물이 아니고 이번 주 가장 뜬 인물을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전당대회 나간다고?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그동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주목도가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 이제 출마의 뜻을 밝히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지금 내일 출마 선언을 1시, 2시, 3시 이렇게 해서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연속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 주에는 가장 뜬 인물인데, 그러나 저희가 이제 이 코너를 5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주에 뜬 인물이 몇 주 지나면 또 진인물로 선정되는 경우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아직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요.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저도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을 꼽아왔는데요. 왜냐하면 뭐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뜬 인물로까지 거론하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상당히 좀 전격적으로 이뤄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예상하지 못했고 그냥 이번 텀은 그냥 패스하는 거 아니냐,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좀 긴급하게 뭐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전격적으로 결단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도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진 인물로 가볼까요? 송영훈 변호사. 예,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입니다. 네. 금요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죠. 그 지난 대선 3일 앞두고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그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 관련해서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구속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주장하는 바가 대단히 비합리적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신앙님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책값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책 3권이라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고 하는 책 3권에 대한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대단히 비합리적인 주장이죠. 1억 6,500만 원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 9월에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초판본이 경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이게 1925년에 나온 초판본이에요. 1억 6,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혼맥 지도가 진달래꽃 초판본하고 동급의 가치가 있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진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진 인물. 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꼽아봤습니다. 예. 이제 어제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증언 이제 거부, 선서까지 거부하면서 그 사유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거부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계속해서 회피하는 발언으로 이제 일관해서 뭐 임성근 사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일간지들 사설이 오히려 특검의 명분을 좀 자초했다, 예. 쌓아줬다 이런 평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먼저 할까요? 어제 있었던 최상병 그 청문회, 특검법 청문회와 그 법사위 통과했죠,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뭐 결국 오늘 둘 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할까요? 최상병 부터 이야기부터 할까요? 할까요? 예. 네. 뭐 이종섭 장관과 사단장 등은 내가 지금 이걸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증인 선서를 할 수 없다라고. 근데 그건 법률상 보장은 되어 있는 권리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형사소송법에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부 증인들은 또 다 선서를 하고 네. 몇 사람은 안 했더라고요. 예, 이시원 또 전 공직기획관 비서관도 선서는 하고 다만 본인이 일단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증언은 거부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청문회에서 어느 대목을 제일 눈여겨보셨습니까? 전 좀 마음이 아팠던 게요. 전현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 수사관한테 전화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우리 박정훈 대령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입건이 됐다. 왜 이첩이라고 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단
다음에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굉장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상이 무서운 줄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이 경찰 수사관이 흐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해병대 선배셨던 것 같고 전화를 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 분들 어쨌든 이 수사에 임하는 분들 눈에 눈물을 나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이 뭐 증언 거부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무의미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좀 드러나기도 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이제 법무관리관이 뭐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아무런 이 뭐 안보 라인은 아니었지만 통화했다는 건 진작에 알려졌는데요. 또 안보실에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과도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통화 내용은 경찰에서 전화가 갈 거다.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던 통신 기록 중에는 이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그 직전에 정확하게 13분 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좀 더 짙어졌다.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통화를 한 내역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였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보도가 쏟아지면서 뭐 몇십 몇 분에 누구랑 통화, 몇십 몇 분에 누구랑 통화 뭐 이런 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거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번 청문회에서 답변 내용 중에 대통령실 인사가 국방부 인사한테 전화를 해서 경찰에서 전화가 갈 거다라고 했다는 것, 이건 어쨌든 대통령실이 이미 경찰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전화를 하기 전에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송 변호사? 아니 뭐 그 대통령이 장관이 됐든 뭐 국방비서관이 됐든 참모하고 통화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해야죠. 예, 그리고 통화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민주당이 이 청문회를 근본적으로 왜 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하루짜리 청문회를 해서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인데 하루짜리 청문회로 진상을 다 밝힐 수 있으면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하셨어야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를 사유화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띄워넣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 달 7일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대북송금 사건. 그러고서 5일 뒤에 이제 이번 달 12일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으로 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날 원래 법사위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또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14일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다시 불러다 놓고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했던 박균택 의원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 그 압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4일 그날에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21일 그러니까 어제 하기로 예. 그렇게 이제 의결을 한 겁니다. 12명의 증인.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메인인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 권력을 사용하면서 그것만 하기는 뭐 하니까 이 입법 청문회도 같이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단 만약에 이 해병의 죽음을 민주당이 그렇게 방탄으로 이용한다, 국민들이 심판하셨을 겁니다.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셨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제 입법 청문회로 좀 더 명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관여하신 걸로 보이니까요.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예전에 당원 가입할 때 언론에 좀 노출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신 기록이 다 이렇게 확보가 됐느냐. 대통령이 그 전화로 이 개인 전화로 계속해서 여러 참모들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거의 어떤 부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해외 출장을 가 있는 국방부 장관을 그리고 안보실 관계자를 그리고 본인의 오른팔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검찰 출신 참모들을 그리고 이런 국방 라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왜 여기에 총동원했는가. 이게 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게 기록이 이첩된 8월 2일 작년 바로 8월 2일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이제 턱밑까지 사실상 찼습니다. 어제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지난 국회에서 바로 거부권 행사가 됐지만 새 국회 문 열자마자 이제 바로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바로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일정 전략상 청문회가 또 필요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6월 거죠. 임시국회 이제 통과시키는 그렇죠.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 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모든 상임위원회에 참석 안 하고 물론 이번 청문회에도 전혀 참석 안 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가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계속 운영해서 본회의 열고 법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고민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당내에도 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가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저희가 이 코너에서 뭐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 확립된 헌정 관행을 깨뜨린 것인데 가져가서 정말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져가서 거의 가장 처음에 하다시피 한 것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 앉혀놓고 직접 압박한 거예요. 이렇게 법사위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회 조건 없이 복귀하면은 그런 일들이 다 정당하다고 추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이나 또 이 최상병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민주당은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길이 있는데 거부당하는 길을 가는가? 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검법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설특검에 의해서 하면 상설특검. 국회가 결의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예. 왜 개별특검법으로 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걸 하느냐. 그다음 이 청문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이제 이종섭 전 장관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이런 분들이 그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선서 거부한 사례도 과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우진 그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 이분이 2019년에 국회 정모일 국감에 나와서 자신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선서도 못하고 증언도 못하겠다라고 해서 선서를 안 했어요. 그때 손혜원 의원 부친에 대한 그 국가유공자 기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의혹이 있다고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 그 선서 거부도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부되는 것이 예상되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요. 일이 되게 해야죠. 지금은요.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일이 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뭐 우리 송 변호사가 거듭 왜 상설특검을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니까 네. 장문에서 또 그런데- 한마디 해보세요. 그런데 일단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게 돼 있는데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는지 어제 그 법사위에서도요.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통과가 되니까 또 이제 그 퇴정을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데 그 트랙을 어떻게 밟을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 사실 특검이라는 것도 예외적인 부분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너무 많은 걸 저는 특검으로 가져가는 건 반대합니다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 여론이 왜 높이 나오겠어요. 그냥 수사로는 제대로 파헤치기가 어렵다. 이건 사실상 권력형 비위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왜곡을 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는 말씀을 안 드릴 예. 수가 없는데요. 상설특검의 발동 요건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2호에 보세요. 국회가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수사 대상으로 결의를 하면은 상설특검 발동이 돼요. 그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이 되고 지금 상설특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서 법무부 장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데 거기 아마 인선하고 이러는 게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 뭐 이를테면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기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 권한을 좀 적게 배제해야 가고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이게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카드를 검토할 리가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특검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특검을 추천해야지 민주당이 고발한 사안을 왜 민주당이 특검을 골라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저희가 몇 달째 하고 대통령을 있습니다. 수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추천권까지를 100% 추천권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갖게 되면 곤란하다. 아니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러면은 주장인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고발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대한변협이 아예 2명을 추천을 하든가 뭐 그 여야가 다 빠지고 뭐 저기 법원행정처나 변협이나 법학교수협이나 그런 식으로 아주 중립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죠. 왜 그렇게 안 하고 극구 민주당이 거기에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바로 그런 논리를 펴면 이제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꾸 무조건 최상병 특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등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안을 내자. 안 내고 있죠 아직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올까요? 아직은 그런데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미 법 뭐 하나 민주당 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대한변협에서 추천해서 이제 민주당이 거기에서 이제 고르는 그 안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했을 때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셨고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게 아니라 대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법사위에 대해서도 아까 문제의식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 돈 걸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오셨어야죠. 국민의힘이요. 아니 들어가도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혼내고 어제도 보세요. 청문회 하면서 무슨 원님 재판하듯이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뭐 손들고 발들고 있으라고 했나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증인을 앉혀놓고 이거 뭐 망신 주듯이 청문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청문회의 목적입니까? 아니 정말로 증언을 듣고 그 증언들을 종합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 돼야지 증인들을 혼내고 그래서 그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적인가요? 어제 10분간 퇴정한 거는 일단 너무 증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게 어제 사건의 그 청문회 본질도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부 토론해보고요. 1시 30분 막 향해 가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이 감곡까지 14km가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전주 나들목 갓길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동여주 나들목에서 대신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 담양 방향도 장성 물류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광양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반대 순천 쪽으로도 축동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이 하동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 났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예, 이 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민주당의 새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민구 최고위원, 이 대구시당 위원장 이 한 말이죠. 굉장히 크게 화제와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이 말을 주워 담기 위해서 또 이런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또 지금 그 영남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영남에 그런 예법이 어딨냐. 예.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지금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 주인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다음에 원내대표 레이스가 쭉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정말 주인 잘 모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민주당에서 자리를 받고 공천을 받고 할 수 있구나. 이런 문화가 질서가 뿌리 깊게 잡힌 나머지 새 지명직 최고위원이 예. 첫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주의 한마디는 뭐 예상했어요. 송 변호사는 저도 아버지 예상했어요. 네. 장미 변호사 보기에도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과유불급이죠. 왜냐하면 또 두 분이 그
연생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같고 예, 예. 뭐 이제 고향도 비슷하고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분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제 본인의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다 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민주당의 아버지 같은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는 금주의 한마디. 전 두 개 중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박정훈 대령이 한 사람 경로로 모든 게 정말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예. 전반부에서 다뤘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을 좀 꼽아봤습니다. 자기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남 책임이고 그런데 정치적 자산과 기회는 개인화하려는 식의 정치. 오래 가지 못한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죠. 직격한 건데 그 흐름과 강도가 전당대회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상당히 격화될 것이다. 이거 사실상 신호탄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출마하죠? 네, 선언까지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파전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그러죠? 전화를 했다는 전화를 말씀입니다. 저 원희룡 전 네, 장관이 만났죠. 네.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은 전화 통화 짧게 했다고 그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직접 만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윤심이 어디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나오지 않을 수 없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전당대회 중립을 지키셔야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도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이 격려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 소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도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전언에 의하면 뭐 이미 다녀갔더라. 뭐 지금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은 네 후보 모두 일단 대통령과의 소통은 있었던 것이고 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 그 예. 이상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입 안 할 겁니까? 그래서?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이준석 개혁신당의 전 대표는 강력히 개입할 것이다 그러던데. 예, 뭐 어물전 앞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 뭐 이런 표현도 썼던 걸로 기억하고 그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여를 안 하기가 힘들 거예요. 일단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들이 모두 목도했던 풍경이 일단 인상에 남아 있고요. 사실상 나경원 의원을 못 나오게 했고 유승민 의원 연판장을 또 초선 의원들이 돌리고 당 전당대회 룰도 개정을 하고 사실상 제일 뭐 어떻게 보면 말미 후보였던 김기현 당대표가 탄생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입김 힘 이걸 없애고는 전혀 상상하기가 어려운 풍경이 돌아졌는데 예. 지금은 더 관여할 요인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막 2인 지도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견제하기 위함이고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집권을 해야 되는 시기가 3년이나 대통령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와 좀 아기가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다 모든 주자가 했다라고는 하지만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엘살바도르 특사로 다녀서 이제 보고 형식이었다고 하지만 대면을 했고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건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는요 10초 동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또 시간을 재가면서 이거 뭐 재구설 비슷하게 한 것들이 또 떠돌고도 있어요. 아마 저 전당대회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면 10초는 그냥 끝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결 다른 거죠. 진짜 10초래요? 10초라고 그건 취재한 뭐 아무도 기자들이 모르는 아무도 거니까요, 모르죠. 정확하게는. 네. 네. 여기서 흘러나온 얘기죠. 아무도 네, 모르는 기자들이 거고 이야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레이스에서 많이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곳곳에서 이런 그 견제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통화가 10초밖에 안 된다더라, 라든가 혹은 뭐 그 공은 취하고 뭐 책임은 자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도 나오는 거 보면은 견제의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선거 구도는 한동훈 위원장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냐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A 대 not A 선거 구도일 때 A의 위치에 선 사람이 충분히 강하게 중심을 잡고 레이스를 끌고 갈 수 있으면 아무래도 그 선거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뭐 출마 선언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사던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당정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거고요. 모든 후보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게요. 나에 대한 지지는 높이고 반대는 약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아무래도 그 당정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 반면에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뭐 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총론적으로는 그 말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실과 동일한 입장을 가져갈 수 없는 사안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아주 그 짧은 레토릭이 아니라 네. 구체적인 강론이 원 전 장관이나 뭐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그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에 제일 관심이 쏠릴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른바 친윤 몫으로 나오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비윤 정도지 반윤이라고 보긴 또 어렵게 분류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메시지에 녹여내려고 본인이 직접 뭐 쓰고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선명하게 명징하게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우선 당선되는 게 1번인데 그렇죠. 완전히 딱 편가르기를 하는 식의 메시지는 내기 어렵죠. 내기 어렵고 이제 룰이 원래 7대3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이제 8대2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네. 20%.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친윤 일부에서는 8대2 정도면 해볼 만하다. 이 해볼 만하다는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당대표가 안 되게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조직 같은 것을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관리를 뭐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총동원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든 저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메시지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다면 사실 원희룡 장관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낼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특검 현안과 관련해서도 대비되면서 이게 특히 TK 지금은 또 영남권 의원들이 워낙에 현역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표심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건이고 이미 영남권 익명의 의원이긴 하지만 사상 검증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옵니다. 예. 강남자파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사상 검증 얘기가 나오는 건 전 정말 아이러니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반대하셨어야죠. 예,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예.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 판세가 결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이 많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지역별 인구 분포하고 당원의 지역별 분포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지난 총선 때 그 서울 수도권 유권자가 전체 50.8%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책임 당원은 작년 전당대회 기준으로 수도권이 3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남 유권자가 24.5%인데요. 그 국민의힘 책임 당원은 작년 기준으로 영남이 40에서 41%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연령층도 사실은 그 주민등록상 인구 분포보다는 당원이 조금 더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그대로 당원의 여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전제로 하는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은 굉장히 그 열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크게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당을 재건해서 정말로 민주당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108대 192로 그냥 국회 안에 들어가서 현재 제기된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꼴대를 옮겨주기를 원합니다. 즉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걸 내세우고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고 그런 꼴대를 옮기는 능력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4명의 후보들 중에 누가 평가를 받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 꼴대를 옮기는 능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소 앞서 있다고 보이고 그러면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앞서 이제 당정 관계하고는 좀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그분들도 나도 꼴대를 잘 옮길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선거로 보입니다. 그 표현을 꼴대를 옮긴다는 표현 쓰셨는데 차기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상당 부분 좀 나와야 그래야 차기 당대표로서 주목도를 좀 받게 되는 거. 그게 또 제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빼놓고 지금 여권에서는 다음 대선의 유력 주자로 거론될 수 있는 만한 분이 없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 정도. 근데 이번에 그 개항을에 나가서 지는 바람에 또 좀 확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대통령감이니까 당대표를 우리가 한동훈을 지금 몰아줘야지라는 게 오히려 영남 쪽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현재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여론조사 흐름에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반영이 된 그래요. 것이겠죠. 예. 그런데 그 캠프에 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사정을 좀 잘 아는 분이 TK 출신 의원들이 잘 안 가 계시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들은 잘 안 가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징표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현역 의원분들 중에 본인의 좀 지원을 해줄 분들을 좀 물색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예. 참 이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근데 이게 지금 과반을 1차 투표에서 못 얻으면 결선 투표로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사전에 뭐 단일화 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네, 근데 결선 투표 국면에서는 이른바 한쪽으로 나원, 힘모를 하겠죠. 예, 연대가 있지 않겠느냐, 단일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른바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장관에게 좀 느슨하게 지원을 가져가면서 또 지원을 좀 배분해서 하면서 나중에 결선에 가서 한 명으로 단일화해서 꺾는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선으로 가기 전에 단일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하면 손해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일단 원전 장관도 지금 막판에 뛰어든 마당에 또 결선에 가기 전에 만약에 본인이 드랍하는 그런 단일화는 상정하기 어렵고 나경원 의원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전당대회 한번 낙선을 했고 예. 2023년에는 아예 출마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만약에 중간에 드랍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선 투표 전에 단일화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예. 결선이 있을지 없을지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한번 그 7월 23일의 결과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렇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사퇴하고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하겠다라고 할 것처럼 예고가 되더니 그건 일단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번 주를 넘겼는데 네. 아마 이제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번 주는 넘긴 것 같은데 이걸 길게는 못 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뭐 절차적으로 정당해 보이진 않잖아요. 당대표직을 계속하다가 바로 출마 선언을 하는 건 좀 어색하기도 해서 예.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당대표직에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단독 출마 이야기가 뭐 계속 나오고 뭐 심지어는 뭐 추대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완전히 그런 분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분들이 민주당 안에서는 더 많이 계시는 그럼 것 누가 같긴 한데.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나올 만한 분들로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제가 듣기로는 좀 마음을 접었다라고 이제 그쪽 관계자가 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사실은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박용진 의원도 좀 접었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 부상하는 뭐 인물이랄까요? 이거를 최재성 전 수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인영 의원이 예. 나올 것을 좀 저울질하고 있다. 뭐 386의 맏형이다. 그리고 뭐 선수도 높고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셔서 당대표로는 뭐 흠결이 없는 분이라는 또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대한 어대명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한보다 어대명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됐죠. 원래는 이제 원희룡 장관의 어떤 출사표 이전에는 어대한 분위기가 좀 굳어지나 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흥행이 안 되면 어떡하냐 오히려 좀 걱정하셨다는데 보니까 흥행은 상당히 국민의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뭐 내일 1시, 2시, 3시 소통관에서 연속해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니까 일단 그것부터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을 거고 어쨌든 뭐 초반에는 어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결선 투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역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행이 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누구냐 사실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는 그 박용진 전 의원이 지난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박해를 당한 것이 크다. 이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3번이나. 아니 그렇죠? 그
저기 맨 처음에 낙천되고 한 번 후보 교체하고 두 번째 후보 교체하고 이렇게 하니까 3번인데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사실 9번 정도 좀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9번이요? 구중구포라고 제가 뭐 언론에서 표현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만한 경쟁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77대 23이었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은 유의미한 경쟁 상대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사실 이번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데 자신의 어떤 이름을 알리거나 혹은 좀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도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법한데 없는 것은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 케이스가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이래저래 아무튼 주목을 지금 전혀 못 끌고 있는 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약간 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대안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지도 않아서 예. 어대명 쪽으로 이제 기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보다도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검토를 착수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사 탄핵이란 것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수사를 좀 번복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재판 계속 중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이 부분이 가시화 구체화될 것인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이제 검찰에 아니 절차상 이렇게 뭐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가 뭐 대책회의 같은 게 뭐 검찰 내에서 있었다. 관계자들 모아서 사실 뭐 진술을 고르고 이랬던 뭐 폭로성 발언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에서 들여다봐주기를 이제 민주당이 뭐 재차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혀 관철되지 않고 이제 감찰도 안 이루어지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법사위로 내려와서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이 관계자들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 이 카드를 검토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 그러니까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국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압박하고 보복하는 거예요. 이 박상용 검사 탄핵 문제는요. 자, 이화영 씨의 주장이 이미 다 근거가 없다는 게 한 달에 걸쳐서 다 논파가 됐습니다. 자, 자기가 술을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개져서 교도관들이 진정시킨 다음에 구치소로 데리고 갔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술잔을 그 종이컵에 따라진 걸 가까이 대봤더니 소주여서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어요. 시점도 6월 말이라고 했다가 6월 28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7월 5일이라고 했다가 이게 출정 일지를 통해서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니까 변호인이 입장문을 내서 27개나 된 날짜를 투망식으로 던집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장소도 1313호 앞에 있는 창고라고 하더니 또 진술 녹화실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은 회유를 할 거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들 다 보이게 했겠냐라고 하니까 거기 뭐 CCTV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라고 하니까 수원지검에서 바로 공개했잖아요. 이렇게 큰 유리창이 있어서 안에 다 들여다 보이는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회유 주체도 검사라고 했다가 김성태 회장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고검장 출신 고일 정관 변호사라고 하더니 그 정관 변호사는 정작 그 전에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접견한 기록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행위가 바뀌고 주체도 바뀌고 시간 장소 다 바뀌는데 그런 그 피고인의 말만 믿고 우리가 무슨 뭐 감찰을 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로요.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뭐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언급된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한다.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과정을 특검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이런 건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럴 수 있죠. 민주당 네. 쪽에서도 좀 보고 있지 않나요? 내부에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이고 이 부분이 재판도 계속 뭐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절차에 대해서 전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특검으로 검사 탄핵으로 가면은 아 이거 과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민주당이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는 다른 검사들 중에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누구냐면요. 2023년 2월에 이재명 대표 1차 체포동의안 때 그때 그 구속영장 청구했던 핵심 검사들이에요.
이분들을 탄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미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분이 뭐냐면 2011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무슨 구치소 재소자들 진술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당시 검사들 재조사를 했어요. 그때도 혐의를 못 밝혀낸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13년이 지나서 그걸 명분으로 탄핵을 한다?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보복이죠. 이렇게 입법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짧게 나머지 7개 상임위 국민의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저도 고민이 많고 참 어려운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법사위 사회화를 정당화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선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입법 그 기관으로서의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때가 돼서 결국에는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한 어떤 그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7개를 받는 게 좋아요. 아예 18개 다 민주당이 해라라고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입법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가 되면은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7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또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저렇게 헌정 관행을 깬 이상에는 차라리 그러면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오롯이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당내에서 좀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전당대회 이후 그렇죠. 오,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아니, 근데 7월 말까지 가는데. 지금 임시 지도부가 이거를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회가 민주당 혼자 굴러가는 것이 앞으로도 한 달 이상 지켜봐야 된다 그건가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 만약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시면 모수 확보를 위해서 또 국회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일단 표결에는 참여해야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관련해서 민생 상임위 다 보이콧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아하. 않는 상황에서 본인들 이해관계와 관련돼서는 들어온다? 굉장한 역풍 맞을 겁니다. 하여간 지금 좀 비정상적 국회 모습 어떻게 변할지는 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다음 주면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거두절미 각서다고였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바가 부르는 페르난도 듣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